안녕하십니까. 컴19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2013년 2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레지스트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각종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사운드 카드를 연결했다. 그러면 사운드 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겠죠. 컴퓨터에서. 그 정보들이 분명히 어딘가는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저장 장소가 레지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작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탐색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시작 메뉴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시작 프로그램에서 지금 비워져 있는데요. 이거 탐색기를 추가를 하면은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윈도우즈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있죠. 이런 정보는 어딘가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부팅이 될 때 윈도우즈 탐색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행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지스트리를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없고요. 레그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돼요. 레그 에디트. 레그 에디트를 실행을 해서, 자,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레지스트리를 이제 아래로 이제 계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엑셀에 대한 어떤 설정 사항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 상태라든지 소프트웨어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여러분들이 레지스트리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 수정을 해버리면요,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특징 말씀을 드릴게요. 특징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즈의 자체 구성 정보. 자, 주로 이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나올 때는 정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보. 자, 윈도우즈의 자체 구성 정보, 각 사용자의 프로필과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된 프로그램 및 속성 설정에 대한 정보. 자, 이런 것을 저장하는 계층형, 그러니까 탐색기 모양을 계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IRQ, IO 주소, DMA 등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제 장치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있죠. 장치 관리자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바뀌게 되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막 각종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 바뀐 것은 레지스트리에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한다.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 ntuser.dat 파일에 저장이 된다. 자, 사용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ntuser.dat라는 이제 별도의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를 동작시키고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죠?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과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트리 변경으로 부팅 문제가 생긴 경우,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레지스트리는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잘못 수정을 해버리면 부팅이 안 돼요. 자, 부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팅을 할 때 키보드에 F8번 있죠. F8번을 눌러주십시오. 눌러주면은 이제 부팅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선택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겁니다. 자, 레그 에디트라고 명령을 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레지스트리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실제 레지스트리의 내용은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 편집기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편집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은 이제 레그 에디트와 같은 레지스트리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해서 레지스트리를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모두 백업한 후에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를 백업하려면은 이제 파일에 가면은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리고 복원을 할 경우에는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에서 가져오면 또 복원이 됩니다.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레지스트리 파일은 윈도우즈의 부팅 관련 파일과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된 설정 파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팅 관련 파일하고는 무관합니다. 물론 레지스트리에서 시스템 관련해서 설정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부팅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팅 관련된 파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설명드리고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말씀드릴게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 자, 버퍼 메모리는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모리를 이제 총칭해서 이제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 자, 메인 메모리가 있으면은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빠른 처리 속도를 갖는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장치 사이의 병목 현상. 자, 이것은 서로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빠른 SRAM 등이 사용되며 주기억장치보다 소량으로 구성된다. 자, 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D램이 있고 SRAM이 있습니다. 자, SRAM은 고가이면서 속도가 빨라요. D램은요, 속도가 느리면서 저가입니다. 차이점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D램이 아니고 주로 SRAM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D램은요, 주로 메인 메모리. 자, 램. 보통 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D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SRA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램보다도. 그래서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적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중률. 자, 적중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CPU가 주기장치까지 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죠. 캐시 메모리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캐시 메모리의 용량이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만일 데이터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여기는 10개를 다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1개, 2개, 3개, 그냥 3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기억장치에는 전체 데이터가 있겠죠. 자, 그럼 CPU 입장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1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캐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때를 우리는 적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중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4번을 찾게 되면 4번은 없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적중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중률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이 된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적중률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캐시가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습니다. 자,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L1 캐시에 없을 때 다음에 L2 캐시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캐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L1 캐시는 자주 반복되는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 주로 CPU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L2 캐시는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미리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 있거나 혹은 메인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시 메모리가 그림상으로는 제가 CPU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CPU 내부에 캐시 메모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L1 캐시는 포함이 되어 있고 L2 캐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이제 L1 캐시는 책상 서랍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상 서랍.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서랍 먼저 찾잖아요. 그죠? 자, 서랍이 없으면 캐비넷에 찾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나머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의 종류 중 D램이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된다. 자, D램이 아니고요. S램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의 사양을 얘기를 할 때 램에 대한 용량 중요하죠. 뭐 8기가다, 뭐 4기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램은요. D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D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S램. 자, S램은 캐시 메모리에 보통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캐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램보다도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리고 비용이 더 비쌉니다. 자, 3번.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다. 자,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실행시킬 경우에 사용된다. 자, 이 두 가지의 보기는 이제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런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램이라는 거 있죠. 자, 이 램. 자, 램이 4기가다, 뭐 8기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죠? 늘리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뭐 4기가, 뭐 8기가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용량이 중요한 겁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려면은 램에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맞아야 돼요. 만약 게임을 뭐 4기가짜리 사용을 하고요. 뭐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다 포함을 해서 8기가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제 사양은 4기가 메모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프로그램들이 4기가에 적재가 되지 않아서 CPU가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램의 용량을 늘리면 좋겠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에 일부 공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죠? 뭐 1테라다, 뭐 500기가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램보다는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요. 자, 램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램처럼. 그게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죠. 이 보조 기억 장치가 하드디스크를 뜻하는 겁니다. 자,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 자, 램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다. 자,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 그러니까 용량이 4기가라면은 8기가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가상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쿠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쿠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쿠키는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인터넷 접속할 때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때 그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쿠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 서핑을 쭉 할 때 서핑을 하면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쿠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정 웹사이트 접속 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인보드 구성요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부품 중에서 메인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본체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그 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CPU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램이라든지 뭐 롬이라든지 사운드 카드, 뭐 그래픽 카드, 마우스, 키보드, 뭐 USB 각종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판, 그것을 메인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내에서 기본 회로와 부품들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어떤 몸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 요소는 이제 칩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 내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칩셋이라는 장치들이 있어요. 메인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각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다. 자, 기본 몸체의 구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칩셋이 있는데 칩셋은 크게 노스 브릿지와 사우스 브릿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가운데에 노스 브릿지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사우스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중요하다라는 그런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CPU라든지 메모리, 그래픽 카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빠른 속도를 제어하는 칩셋을 노스 브릿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우스 브릿지는 기타 장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타 낮은 속도의 장비들, 하드디스크라든지 사운드 카드, 마우스, 키보드, 바이오스 등 그 외의 장치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제어하는 칩셋을 사우스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가지고 개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A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값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질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지겠지만은 사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로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 키보드로 입력이 되겠죠. 키보드하고 연결된 게 뭐죠? 사우스 브릿지죠. 사우스 브릿지에서 A라는 값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노스 브릿지로 이렇게 전달을 해요. 자, 그럼 이것은 값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램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CPU가 램에 저장된 A를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해서 노스 브릿지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 값 A라는 이 값을 이제 그래픽 카드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럼 그래픽 카드에서 다시 모니터로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순서대로 이렇게 A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노스 브릿지하고 사우스 브릿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두 개 칩셋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각종 포트들이 있죠. 자, 메인보드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장치로 직렬 포트, 뭐 병렬 포트. 자, 직렬은 이렇게 뭐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주고받는 거고요. 병렬은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PS2, 뭐 USB 포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본체 뒷면을 보시면은 여러 개의 포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롬 바이오스는요,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의 전원 버튼 누르면요, 윈도우즈의 이제 화면이 보여지기 전까지 까만 화면에서 글자들이 쭉 찍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까만 화면에 보여지는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바이오스라는 롬 바이오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현재 상태를 쭉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마우스는 있는지, 키보드는 있는지, 그래픽 카드는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각종 장치와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윈도우즈가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부팅되기 전에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롬 바이오스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롬 바이오스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롬에 기억이 됩니다. 자, 메모리 램하고 롬이 있는데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읽기만 가능해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프로그램은요, 이제 그 메인보드가 그 생산이 될 때 한번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롬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램에 저장해서는 안 되죠. 램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뭐 게임, 음악 이런 그때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 지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램에 있는 정보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롬에 저장을 해야만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마다 하드웨어 장치들을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로. 이제 보드가 있으면은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치들끼리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걸 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버스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부 버스가 있고 외부 버스가 있고 그다음 확장 버스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확장 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확장 슬롯, 확장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컴퓨터에서는 아이사 방식, 아이사는 8비트나 한 16비트 정도의 이제 컴퓨터 내부 처리를 할 때 그때 사용하던 방식이 됩니다. 자, 8비트, 16비트. 자,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의 8승계가 되고 그다음 2의 16승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것은 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요. 대부분 64비트 아니면 32비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컴퓨터에서 이용했던 확장 슬롯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PCI는 32비트, 64비트까지 지원이 됐고요. AGP는 64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I 버스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위한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을 하던 뭐 PCI라든지 아이사 방식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픽 카드를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슬롯에 꽂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성능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픽 자체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용량이 큽니다. 특히 3D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는 성능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 슬롯 방식으로는 안 되고 AGP 방식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전지도 있습니다. 보드 내에 보시면은 메인보드 내에 보시면 전지가 하나씩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컴퓨터에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내장 전지가 필요할까요? 전원이 항상 근데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전원이 꺼져 있으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도 항상 내부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전원장치와 별도로 해서 RTC는요, 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컴퓨터 내부적으로도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지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바이오스가 기록된 CMOS SRAM에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조금 전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팅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팅 순서. 이제 CD-ROM으로 부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라든지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부팅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팅 순서를 C 드라이브부터 부팅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이오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이 결정된 정보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CMOS가 되는 거예요. CMOS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저장되는 메모리가 SRAM이에요. SRAM. 자, 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내용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장 전지로부터 해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CMOS에 보면은 비밀번호도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라 그러면은 컴퓨터 자체적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은 설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만일 잊어버린다라면은, 그러니까 바이오스에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보는 CMOS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CMOS는 SRA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그러니까 내장 전지를 뽑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SRAM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뽑았다가 한참 두고 다시 장착을 해서 부팅을 해버리면요. 그때 비밀번호가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자,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잘 했다가 램에 위치한다라고 이 설명 자체가 틀렸죠. 램이 아니고요. 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TCP/IP 통신에서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받도록 해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대개 컴퓨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KT라는 업체를 통해서 회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에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연결을 했을 때 인터넷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IP죠, IP. IP가 있어야만, 인터넷 프로토콜이 있어야만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가 예를 들어서 123.4.6.8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IP 주소가 고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할당이 되면 좋겠지만은 IP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컴퓨터라든지 전자장치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한적입니다.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당되는 IP는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달라져요. 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IP가 필요한데 그게 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DHCP라는 게 있어요.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그러니까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IP 주소를,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 규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동적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DHCP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이 IP, 고정된 IP를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고정 IP가 되는 겁니다. 자, 고정 IP를 쓰려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 할당된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 그것을 우리는 고정 IP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때그때 달라지는 IP 주소, 그것을 유동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껐다 켜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런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IP 주소로 바뀌고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껐다 켜게 되면 또 IP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때 컴퓨터를 켜면요, DHCP, 자, 이것을 바꿔주는 서버가 있어요. KT에 있습니다. 자, 이 서버에서 IP를 할당받는데 끄면은 DHCP의 여분 IP로 남게 되어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또 할당되는 방식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댁이에요. 집입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주소를 할당을 받았어요. 끄잖아요. 그죠? 끄게 되면 이 IP, A라는 IP는요, KT에서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집에서 컴퓨터를 부팅을 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IP 주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때 컴퓨터를 켜면 DHCP로부터 IP를 할당받는데 끄면 DHCP의 여분 IP로 남게 되어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또 할당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T에서 회원이 만일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 이제 인터넷을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럼 IP를 10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모든 회원들이 항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IP를 회수를 해서 또 다른 가입자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HC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
트레이스 RT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명 먼저 드리고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도스 명령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스 명령어를 입력을 하려면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보시려면은 여기 검색 상자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 있죠.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traceRT라는 이 명령어는요,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합성어인데 trace는 이제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 루트는 경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RT가 이제 경로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로를 추적한다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데요. 대상 위치의 경로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trace RT에서 여기 IP 주소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요, 경로를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 IP 주소까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죠. 여러 컴퓨터를 거쳐서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이 쭉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정된 호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 호스트는 IP 주소, 이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호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통과하는 경로, 자, 이렇게 경로가 나오죠. 경로의 정보와 각 경로에서의 지연 시간, 자,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이것을 추적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netstate라는 그 명령어는요, 활성된 TCP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주 사용은 되지 않지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면은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IP 주소, 포트 번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콜론하고 이 부분이 IP 주소가 되고 뒷부분이 포트 번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raceRT, 경로를 확인한다, 그리고 추적한다, 뭐 시간 이런 개념이 나오면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IP 주소, 목적지까지의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완복 속도, 뭐 속도, 경로, IP 주소, 뭐 이런 설명 나오면 맞습니다.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하죠.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IP 주소 포트란 얘기가 나오면은 netstat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netstat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미지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트맵, 벡터, 개념 아셔야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맵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벡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똑같은 하트 모양인데요. 방식이 이것은 비트맵이고요. 이건 벡터입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비트맵은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리고 벡터는요, 매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확대를 해서 봤을 때는 비트맵보다는 벡터가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비트맵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트맵은요, 작은 점, 픽셀이라고도 하고 화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작은 점으로 그림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점을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확장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GIF라든지 JPEG, PNG, TIFF, BMP, PCT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로 저장이 되고요. 보통 이제 폰트 있죠. 폰트하고 이미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 찍으면 그것은 비트맵 방식으로 해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사진이나 복잡하고 세밀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이제 픽셀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맵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 많은 메모리를 차지한다. 자, 왜냐면은 벡터 방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점하고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가 매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직선이라든지 점하고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든지 곡선, 자,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형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벡터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비트맵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요. 어떤 도형을 나타낼 것인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이냐, 직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라면은 비트맵은 점, 각각의 점에 색깔도 있어야 되고 위치값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용량이 좀 커요. 그리고 고해상도입니다. 용량이 큰 대신 해상도가 높아요. 그런데 벡터는요, 점을 다 일일이 다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점하고 점하고 연결되는 선에 어떤 값만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용량이고요. 단순 도형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서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 예를 들어서 비트맵 확장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벡터는 WMF라는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확장자는 비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의 V하고 W하고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는 많은 메모리를 차지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확대하면 계단 현상, 이것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벡터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확대하여도 화질에 손상이 없다. 어차피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단순한 드로잉,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표현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형, 손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는 표현하기가 이제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번 보시면은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된 이미지는 벡터 방식에 비해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며 화면에 보여주는 속도가 느리다. 자, 비트맵이 용량이 크죠. 용량이 큽니다. 자, 용량이 크면은 당연히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설명은 맞는데 벡터 방식에 비해서 메모리가 적게 차지한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설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론적인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플링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린터 한번 연결해 보셨습니까? 프린터 설치해 보셨습니까? 요즘 프린터는 대부분 USB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설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린터 설치를 하려면은 장치 및 프린터에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장치 및 프린터에 보시면은 프린터 추가라는 이 버튼이 있죠.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요. 프린터 추가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로컬 프린터 추가,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프린터 추가해 보시면은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USB 프린터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USB 프린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화면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프린터 추가라는 거, 이 버튼을 클릭하는 이유는 USB 프린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로컬 프린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예요?
저 멀리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로컬 프린터를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터 설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장치 및 프린터로 일단 이동을 해야겠죠. 시작에서 장치 및 프린터 혹은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해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프린터 추가를 일단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로컬 프린터 추가 또는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추가. 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로컬 프린터로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프린터의 포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프린터의 포트. 자, 포트는 뭐 연결되는 길이다라는 정도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린터 드라이버. 자, 프린터가 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도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를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한 정보, 자, 프린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보를 윈도우즈 7한테 알려줘야겠죠. 그 프로그램이 이제 드라이버가 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프린터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공유를 할 거냐 말 거냐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린터를 다른 그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프린터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를 하고 마침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을 때는 프린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설치가 아니고 선택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컴퓨터 이름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프린터의 이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B라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C라는 프린터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만 이 프린터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름 알고 그 다음 프린터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린터의 공유 이름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프린터 이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고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를 한다. 기본 프린터를 설정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연결되는 설치되는 프린터가 뭐 한 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대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프린터가 있어요. 뭐 그 중에서 로컬 프린터가 뭐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공유 프린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로컬이든 공유든 이렇게 여러 개의 프린터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디폴트 기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하나밖에 설정이 안 돼요. 자, 기본으로 설정된 이 프린터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다가 출력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출력 버튼 누르고 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쇄와 관련된 스플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플링은요, CPU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장의 문서를 여러분들이 출력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출력을 하려면 항상 CPU가 옆에서 붙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장의 문서를 출력할 때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10분 동안 다른 일 못하고요. 계속 출력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장치인 프린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리고 프린터는 속도가 느리고 CPU는 속도가 빠른데 이 빠른 CPU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저 속도에 이제 프린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력할 내용이 있으면은 CPU가 프린터에다가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 프린터, 출력 장치인 프린터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린터보다는 빠른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풀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100장의 문서를 하드디스크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문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출력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100장을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프린터로 이제 100장을 출력할 때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만약 1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9분 시간은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PU가. 그래서 CPU의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CPU 처리와 인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쇄는 이제 1분 동안은 인쇄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스풀을 하고 이제 프린트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출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프린터의 인쇄 작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려 인쇄할 동안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쇄할 자료를 일정한 기억 장소, 스풀이 되겠습니다. 자, 스풀에 모아 두었다가 출력하는 방법이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자, 해당 프린터를 선택을 하고요. 프린터 속성에 갑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 가면요. 자, 고급 탭에 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풀과 관련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풀하겠다. 자, 그러니까 스풀 기능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만약 사용하지 않고 인쇄를 하게 되면 CPU가 그만큼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은 스풀 기능을 다 이용을 합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여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다. 프린터 추가 마법사는요, 시작, 장치 및 프린터 또는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에서 도구 모음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하면 그때 보여지는 화면이 프린터 추가 마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스플링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해당 프린터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여기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요. 이 프린터가 지금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일 이 프린터를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프린터는요.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한 대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의 나머지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인쇄 명령 수행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4대가 있다라면은 4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설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삭제는 기본 프린터 설정 여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프린터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린터의 기본 프린터 기능을 해제하려면 다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면 된다 보여드렸고요. 여러 개의 프린터를 설정한 경우 반드시 한 개의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출력 버튼 눌렀을 때는 반드시 여러 프린터 중에서 한 대의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 프린터는 최소한 한 대는 반드시 한 개 프린터에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로컬 프린터가 되고 다른 컴퓨터 있죠.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죠. 이것을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 프린터로 또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 기본 프린터로 이제 내가 설정을 했어요. 자, 설정을 했으면요.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공유가 되어 있다라면 이 프린터를 공유하겠다라고 공유가 설정된 상태라면 다른 컴퓨터에서는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서 틀린 말이 스플링 설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본 프린터하고 스플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대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내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은 여기 프린터를요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고요. 한 대의 프린터를 프린터 한 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컴퓨터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 프린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는 컴퓨터마다 프린터를 연결하지 않죠. 프린터 하나 두고 공유해서 사용을 합니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삭제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msconfig라는 명령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을 드리고 풀이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검색 상자 들어가면요. 거기서 명령어를 msconfig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하면은 이런 이제 시스템 구성 창이 보여질 겁니다. 자, 시작에 가서 자, 검색 상자에서 msconfig 입력하고요. 엔터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 시스템 구성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일반 탭이 있고 그다음 시작 프로그램 탭이 있는데, 자, 시작 프로그램 탭을 잘 보시면은 체크가 되어 있고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 자동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의 목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 불필요하게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은 컴퓨터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sconfig는 시스템의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이 이제 환경 설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msconfig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환경의 설정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일반 탭이 있고 뭐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뭐 도구 이렇게 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탭에 보시면은 시작 모드 선택이 있습니다. 시작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정상 모드로 할 거냐, 진단 모드로 할 거냐, 선택 모드로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상 모드는 일반적인 윈도우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팅이 될 때 일반적인 윈도우 시작을 뜻하는 거고요. 진단 모드는 기본 서비스 및 드라이버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파일 문제로 부팅이 안 될 경우에 유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팅이 될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단 모드를 선택을 하고 부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택 모드. 선택 모드는 선택한 항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했다라면은 그것으로 이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탭에서. 그 다음 조금 전 보여드렸던 시작 프로그램 탭이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는 자동으로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 잘 하시면은 컴퓨터가 상당히 이제 빨라질 거예요.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중 일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명령어. 자, msconfig가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어판 중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는 윈도우즈가 윈도우즈 업데이트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중요 자료를 선택한 후 업데이트하게 하여 보안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MS사에서 운영을 하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리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가 보안 위험으로부터 해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패치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비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드라이버와 관련된 업데이트도 할 수 있다. 자, 주의를 하십시오. 보안 관련된 파일뿐만 아니라 비디오 카드라든지 사운드 카드 같은 하드웨어 드라이버도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자, 보안 관련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까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V3라든지 알약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윈도우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별도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업데이트 자동 설치 기능을 이용을 하면 윈도우즈가 중요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귀찮을 경우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설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설정 변경을 선택을 하면요,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꼭 주의를 하십시오. 운영체제는 사용자 편리성과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7을 이용하는 이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사용을 할까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환 시간은 단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1에서 뭐 100까지의 합을 구한다.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이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단축하면 할수록 좋겠죠. 맞습니까? 그게 반환 시간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처리 능력 향상.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 크면 클수록 좋겠죠. 향상이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자, 신뢰성 향상. 자,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정확한 값이 나와야겠죠. 사용 가능도 향상. 시스템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가. 자, 사용 가능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파일 전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의 시스템 창에 관한 그 문제인데요.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어판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어판에 가게 되면은 자, 시스템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이제 버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등급이라든지 프로세서, 그리고 설치 메모리, 램의 용량이 또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32비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는 뭐 64비트를 쓰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전체 컴퓨터의 이름, 뭐 작업 그룹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정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클릭을 하면요, 시스템 속성 창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컴퓨터의 이름이라든지 각종 뭐 이런 정보들을 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작동 상태를 검사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CD-ROM이나 사운드 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때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 체험 지수라는 것이 있죠. 자, 윈도우즈 체험 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컴퓨터의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숫자 1에서 7.9까지 숫자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사양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어판에서 성능 정보 및 도구에 가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설정 변경을 선택을 하면요, 시스템 속성 창, 자, 시스템 속성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컴퓨터의 이름이라든지 작업 그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름과 컴퓨터의 이름과 작업 그룹을 확인하거나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7의 시스템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스템 창에서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려면 컴퓨터 관리자 계정이 필요하다. 자, 컴퓨터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 설정 내용들은요,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사람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이름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제어판에 있는 시스템을 클릭을 하면 표시된다. 맞고요. 시스템 창에서 시작 메뉴의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자, 시작 메뉴의 등록 정보는요, 뭐 시작 메뉴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빈 그 공간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면요,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이라든지 시작 메뉴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4번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을 선택을 하면요, 또 시스템이 또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쇄 작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터 대화 상자, 자, 인쇄 관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인쇄하는 동안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자, 이와 같은 표시 보신 적 있습니까? 프린터를 하면은 여러분들 모니터 하단에 그 작업 표시줄이 있죠.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간 표시되어 있는 그 왼쪽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런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인쇄가 끝나면 이 아이콘은 없어져요. 자, 없어지고요. 자, 이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 이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프린터 대화 상자, 그러니까 인쇄 관리자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린터를 여기 보시면은 그 프린터물이 문서가 하나, 그 다음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출력 버튼 누르면은 3개, 그 다음 줄에 또 표시가 되고요. 또 4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다. 자, 인쇄 중에 있어요. 인쇄 중에 있는 이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일시 중지 혹은 다시 시작, 취소, 속성,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원 버튼, 프린터에 있는 전원 버튼을 강제적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린터 대화 상자에서도 프린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잠시 중단, 일시 중지 시켰다가 다시 시작이 가능하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잠시 일시 중지, 그리고 다시 시작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자,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서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 위에 끌어다 놓으면 인쇄가 가능하다. 그냥 바탕화면에 그 해당 문서 1.hwp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거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쇄 작업에 오류가 표시되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 대기하면 뒤에 인쇄 작업이 진행 안 된다. 자,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만일 이 문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뒤에 문서는 어떻게 되냐면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다음 문서가 인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가 출력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서가 같이 섞여서 출력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속 연속으로 출력을 하든 종료를 하든 빨리 조치를 해야만 다음 문서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 해당 작업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취소 선택을 하면은 전원을 끄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동배관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어 투 피어를 얘기를 하는데, 피어 투 피어, P2P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를 P2P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있겠죠. 서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 컴퓨터에 해당 노래 mp3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컴퓨터들이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끼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동배관 처리 P2P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의 개념은 아시죠?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서버 컴퓨터가 되고요. 제공을 받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신다라면 저희 사이트는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명확하게 컴퓨터가 나는 서버고 나는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죠. 피어투피어 방식은. 그래서 기존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요.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이게 서버가 될 거고 이건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서버가 되고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하게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각각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버가 될 수 있다. 맞죠? 3번, 워크스테이션이나 PC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큰 규모가 아니고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이런 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경우에는 피어투피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유지보수가 쉬우며 데이터의 보안이 우수하고 주로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사용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피어투피어는요, 소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비해서 유지보수라든지 데이터의 보안 유지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개인 대 개인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 보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인데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풀이하겠습니다. 암호화 기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메신저를 보통 이용을 하고 뭐 카톡도 이용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그대로 서로 전송을 한다라면 보안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송신 측이 있고 이제 수신 측이 있어요.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계좌번호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평문이 되겠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평문이 될 거고요. 이 평문을 그대로 전송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을 송신 측에서는 암호문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암호문으로 바꿔줄 때 필요한 키, 그것을 암호화 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을 열려면 키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수신 측에서 암호문을 받겠죠.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또 바꿔줘야겠죠. 바꿔주려면은 이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암호문을 해독을 해줘야겠죠. 그것을 복호화 키라고 합니다. 복호화 키.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암호화 기법을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 금방 말씀드렸던 암호화 키하고요, 복호화 키하고요, 같습니다. 열쇠가 같아요. 키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한 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빠르겠죠. 여러분들 댁에 그 집 열쇠가 한 가지만 있다라면은 그걸 복사해서 다 같이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하고 빠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은 보안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된다. 키를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DS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암호화 키하고요, 복호화 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키를 이용을 하고요. 속도가 느리고 알고리즘 복잡하고요. 파일의 크기도 크다. 하지만은 보안 수준이 높다. 상반된 얘기죠. 항상 보안 수준이 높으면은 그에 따르는 속도라든지 알고리즘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파일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암호화 키는 이제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키는 공개를 해주고요.
복호화 키는 이제 비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딱 알 수 있도록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를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RS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일단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영문까지 해서 같이 영문 그 용어까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DS라고 했을 때 이게 공개 키냐 비밀 키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DB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DB. 자, DS는 비밀 키다. DS는 비밀 키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보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정상적인 사용자 인지를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사용자 인증에 대한 설명이 맞죠.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간단하게 사용자 인증을 하는 방법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쉽게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2번 방화벽 보안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적인 해킹은 차단되나 내부의 불법적 해킹은 차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해킹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그 조직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해킹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3번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공개용 암호화 기법과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이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뭡니까? 키 자체를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그 암호화하는 것과 복호하는 키를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안 방법은 PGP와 PM이 있다.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두 가지는 전자우편하고 관련된 보안 기법이 되는 겁니다. PGP는요, 일반 용도에 이제 맞는 그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M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주로 이제 군사용이라든지 은행 시스템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알고리즘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데 둘 다 이제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보안 방법이 맞는데, 이제 사용 용도로 봤을 때는, PGP가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되는 과정을 뜻하는 그래픽 기법으로 특히 영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 효과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핑이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장이 사람 여자 얼굴하고 고양이 얼굴하고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을 이제 그래픽 기법으로 이제 보여주는 방식, 이게 모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핑 외에도 이제 이미지 기법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래픽 처리 기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더링은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위쪽에 이렇게 분홍색이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홍색이 맞는 것 같지만은,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사실 보면요, 흰색하고요, 빨간색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조합이 되어 있고, 이것을 사람이 보게 되면 분홍색으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이유가 색상의 수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고요, 제한된 색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별도의 분홍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색, 흰색과 빨간색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모델링. 모델링은요,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3차원 모델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이게 CAD라는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형을 컴퓨터로 표현을 하려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모델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렌더링. 렌더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만 해서는 이 물체에 대한 사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암하고 색상을 입히는 과정, 그게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자, 모핑은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 통합하는 작업을 뜻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얼굴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양이 얼굴 이미지 한 장 있어요. 그럼 이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중간 과정이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모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레이싱, 이것은 전체 이미지가 처음에는 흐리게 보이다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기법, 그것을 인터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처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7과 같은 운영체제의 세대별 발달 과정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제 운영체제 방식이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괄 처리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모아서. 예전에는 컴퓨터를 이제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PC라는 게 없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한 대를 전산실이라고 해서 이 그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처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처리했던 그런 개념이 일괄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이제 극대화가 되겠죠. 시분할 시스템. 자, 시분할 시스템은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 줌으로써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다. 자,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워드 작업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인터넷 충분히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을 하죠. 자,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CPU가 이게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CPU는요, 특징이 있는데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워드 작업을 한다라면 워드 작업하고 이 종료하고 음악 듣고 음악 종료하고 인터넷 사용하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CPU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워드 작업 조금 하고요. 음악 작업 조금, 인터넷 작업 조금,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사람 입장에서는 CPU가 마치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분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의 특징은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자,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얘기는 워드 작업 다 끝나고 음악 듣게 되면 응답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겠죠. 음악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시분할 시스템은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계속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최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중 프로세싱, 자, 다중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고요. 프로세스가 그냥 프로세스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프로세서가 2개 이상 설치가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 시스템, 한정된 시간 제약 조건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한다. 뭐 실시간 시스템으로 다 요즘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뭐 비행기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교통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입출금 하는 것도 다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다중모드 시스템은 1세대하고 2세대를 혼합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들을 나누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처리해, 여기서 처리, 여기서 처리, 여기서 처리, 이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은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해서 서비스가 다 되고 있죠. 다음 중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여 마치 각자가 컴퓨터를 독점하고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 운영 방식은, 자, 정답은 시분할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일정 시간을 할당을 해서 마치 독점적으로 사용하게끔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구성 장비는, 자, 네트워크 구성 장비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장비를 통신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장비들을 이름이라든지 그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있고요. 여러 직원들이 각각의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컴퓨터들을 서로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06이라고 보통 부르죠. 06이하고 허브하고 비슷하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06이 허브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묶어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묶여진 이제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얘기합니다. 랜,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랜이 있고요. 이 랜이 또 다른 회사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허브를 통해서, 06을 통해서 랜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랜과 랜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장비가 또 있어요. 랜하고 랜을 연결해주는 장비. 그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연결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에서, 허브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자, 멀리, 옥상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상당히 멀어요. 멀어서 신호가 전달이 되다가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연결해주는 장비가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리피터는 신호를 이제 그 신호 그대로 해서 감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신호를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피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큰 네트워크망에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우터가 뭐냐면은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인터넷망에서 기사퍼스트라는 사이트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기사퍼스트를 찾는 가장 이제 그 빠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는 보통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은 라우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관문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라우터라든지 게이트웨이는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보통 한 개의 장치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특징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개념은 아시겠죠? 그림이 이제 머리에서 그려지는데, 특징은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허브는 컴퓨터 연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브라는 것이 바퀴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허브예요. 중심. 각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성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허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더미 허브가 있고요. 똑똑하지가 않죠. 그다음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 나누어서 제공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브가 있잖아요. 그죠? 허브의 외부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100메가예요. 자, 100메가면은 10대의 컴퓨터가 허브에 물려져 있다. 그러면 10분의 1 해서 10메가, 10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수만큼 대역폭, 속도가 나뉘는 그런 허브를 더미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허브 방식은. 그래서 스위칭 허브는요. 보통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허브가 다 스위칭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노드가 최대 대역폭을 사용한다. 여기서 100메가라면은 100메가를 각 컴퓨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는요. OSI 1계층인 물리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피터는 옥상에 있는 컴퓨터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호 증폭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물리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브릿지는요. 같은 랜을 연결해주는,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 계층이 아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OSI 세 번째 계층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라우터하고 비슷해요.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오면 라우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자, 랜 시스템을 이어주는 접속 장치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셔도 브릿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만 해줄 뿐 프로토콜 변환 등 복잡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네트워크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단말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브릿지는 동종의 랜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이제 연결하는 장치가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프로토콜의 변화라든지 이런 처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랜의 종류가 다르다, 그 방식, 프로토콜이 다르다라면은 서로 이제 프로토콜을 또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브릿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랜을 연결할 때만 브릿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라우터는 이제 최적의 경로 설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라우터가 되고요. 자, 스위칭 허브는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컴퓨터로 연결을 하는데 최대 대역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모뎀은 변복조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전화선을 이용을 했을 때는 전화선은 이제 아날로그 회선입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변환해줘야 될 변환할 수 있는 이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장치가 이제 모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고요. 자, 아날로그 회선으로 이제 전송한 이 데이터를 다시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디지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또 모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뎀은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컴퓨터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주고 전화선을 통해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복조해주는 장치, 그래서 변복조 장치를 모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논리적 구성 단위, 자,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이제 맞는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데이터의 단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료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의 단위 크기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비트.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가 되고요. 자, 이 비트가 이제 한 개가 있으면 이제 1비트가 되겠죠. 이 1비트에는 값을 0이나 1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트는요, 정보를 이제 1이나 0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1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 비트가 두 개 있다.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00, 01, 10, 11. 네 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2의 2승이 되기 때문에 4개가 되고요. 3비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3승계 8개가 되겠네요.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최소 단위가 이제 비트가 되고요. 자,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됩니다.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데, 자, 이 바이트의 의미는요,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자, 알파벳 A라는 이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8개의 비트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1바이트가 있어야만 이 A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워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를 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어요. CPU가 처리를 하려면은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주소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 가져오는 양, 명령의 단위, 자, 이게 워드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워드의 사이즈는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64비트라면은 2의 64승계의 정보만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 32비트 컴퓨터라면은 2의 32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단위예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단위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필드부터 시작을 해서는 사람이 인식하는 논리적 단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우리 테이블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테이블 형태로 해서. 그래서 필드는요, 파일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학번, 필드, 이름, 필드, 주소, 필드. 그죠? 자, 이때 필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관련된 필드가 모여서 구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번, 이름, 주소를 묶어서 우리는 레코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파일은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단위. 파일이 모여서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서 우리는 파일이다. 자, 그렇게 부르고요. 또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십시오.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논리적 단위가 되고, 비트, 바이트, 워드는 물리적 단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 단위를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 구성 단위가 되기 때문에 비트, 바이트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필드, 그 다음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다음 중 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All IP. 자, All IP는 올해 광고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TV를 연결한 통신망,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결한 통신망, 이런 각종 기존 통신망을 이제 하나의 IP 기반의 망으로 통합한 것을 All I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맞아요. 자, 여기서 설명 중에서 PSTN이라고 나오는데, PST, 여기서 T가 텔레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이용하는 이제 유선 전화망을 뜻하는 거예요. PSTN은. 자, 이런 전화망이라든지 무선망이라든지 패킷 데이터망, 이런 뭐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한다. 하나의 IP로 그게 All IP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PSTN이라든지 PSDN, 이것은 데이터 교환망, 패킷 교환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망들을 통합을 한 것이, 하나의 IP로 통합한 것이 All IP가 되고요. 자, UWB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블루투스 잘 아시죠? 블루투스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무선 통신하고 있잖아요. 다들 무선 통신하고 있는데, 이제 블루투스보다도 이 기술은요,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 빠릅니다. 고속의 이제 무선 통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지급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급이라는 것은 가정, 사무실 등의 무선 네트워킹 분야에서 10m에서 한 20m 내외의 근거리 통신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근거리 통신 기술. 자, 유비쿼터스하고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집 밖에서 전등을 켜거나 끄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가 있어야겠죠. 외부에서. 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돼요.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이 컴퓨터는 여러 개의 가전제품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컴퓨터가 이 명령을 받아서 뭐 켜거나 꺼라라는 명령을 줘서 그 장비를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작동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이제 작동 원리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컴퓨터를 항상 켜두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전력 소모가 커지잖아요. 컴퓨터를 보통 한 달 동안 켜려면은 한 10,000원 정도 전기세가 듭니다. 그래서 뭐 유비쿼터스가 좋고 뭐 그 홈 자동화 이런 뭐 기술들이 좋은 거는 알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도 항상 켜둘 수 있잖아요. 그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보다도 작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단말기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기술이 지급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이란 것은 홈 네트워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근거리 통신, 그러니까 블루투스처럼 근거리 통신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술인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는지 개념 아시겠죠? 자, 홈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단말기가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의 지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저전력이다, 저비용이다, 저속도다, 2.4GHz 기반이다, 이런 건 다 맞아요. 홈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규격이다라는 설명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1km 내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10에서 한 20m 정도가 무난하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요. 4번 와이브로는 뭐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이동 중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